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난감합니다. 난감하면 질문을 먼저 일러드릴까요? 어제 보는 저도 난감했는데 이제 난상 토론을 한 5시간 했어요. 의원총회를.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전날 얘기를 했던 게 나름의 어떤 쇄신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뒤집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원들까지 있었고 오히려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수습될 수 있는 당이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항상 이 보면은 과거를 바라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정당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뭐 탄핵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민주당 줄탄핵 그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네. 정당이 이 보수 정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이 모습을 할 때는 일단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국민 앞에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을 이끌었던 분들의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수 정당은 지금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연달아 탄핵을 당했는데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만 하니까 뭐 자기들끼리야 내가 옳다, 뭐 김용태가 옳다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애정이나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의총에서 어제 5시간을 했다는데 최소한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겠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천막당사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제스처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났고 오늘은 아니고 뭐 내일쯤 또 의총을 다시 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크게 대선에서 이제 뭐 물론 선택을 좀 많은 국민들이 40% 이상 뭐 지지를 해주긴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하는 와중에 이런 와중에도 좀 자기들끼리 계파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뭐 40%를 넘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대선 결과를 놓고 여론조사한 걸 보면 김문수를 왜 안 찍었느냐라고 했을 때 1등으로 답변이 계엄을 했던 정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온 정당이 그 국민의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했다는 원죄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안 찍었다는 게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 참패 이후에 이게 마치 무슨 친윤, 친한 같은 당권 다툼이나 개파 싸움으로 비춰지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국민들에게 또다시 화를 돋구는 일이 되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원총회 제가 며칠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예. 의원총회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저는 의원총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뭐 다 참여해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서 박수치고 결정을 하면 그게 하신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당론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할 때는 손들고 이야기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지도 않아요. 비공개로 하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합시다 박수 치면 당론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처리한다는 걸 하나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시기였어요. 그때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고 네.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올바른 생각을 했으면 탄핵 반대를 그렇게 의총에서 박수로 하거나 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당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당론을 해놓고 보니까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참패하는 기본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 반대 당론을 의총에서 만들었을 때 그 의총에 숨어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겁한 행태 이걸 또다시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도 또 의총에서 모여가지고 숨어서 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진들은 뒤에 좀 뒷짐 주고 앉아있고 그냥 할 말 있는 사람 초선 재천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그 거취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가 5개 개혁한 건 잘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나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총에서 또 그냥 배지들이 모여서 이름도 안 걸고 그냥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의총에 이 숨어있는 제가 그래서 계속 헤드리스 몬스터 이야기 하는데 머리가 없는 괴물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예. 난 이거 아니다. 나는 김용태 5개 개혁을 반대한다. 누가 하나 나와서 하고 나는 이걸로 나는 목숨을 걸겠다고 하든지 배지를 내놓게 하든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나는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비겁하고 예. 비열하고 저는 이분들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 진짜 당 대표가 되면 쫓아내고 싶어 진짜. 예. 쫓아내고 싶어. 꼭 되십시오. 다음에 이제 9월 전당대회를 노리시는 겁니까? 예. 기타금이 문제긴 한데. 네. 모금이라도 좀 해서. 예, 네. 저 정치 시그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이 상태로라면 6월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라고 뭐 구친윤계들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다음 주에 뽑힐 새 원내대표가 뭐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그냥 스리슬쩍 사라지듯이 묻힐 것 같거든요. 지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 주자. 왜냐하면 새로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2달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대부분은 전당대를 빨리 하자는 게 대부분의 그 의원들의 의견은 빨라야 맞는 한 것 같아요. 8월 정도일 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도 민심에 부응하고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에 맞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기를 연장해주면 사실 상임정국위하고 전국위원회 이 온라인으로 투표하면 금방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친윤들 헤드리스 몬스터 누가 중심이고 누가 좌장이고 누가 지금 우두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다 숨어 있어서. 근데 이분들 대충 분위기는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원내대표 새로 뽑고 뭐 누가 될지는 뭐 대충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임명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좌초되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서 개혁이 좌초되는 꼴, 저는 이걸 국민들한테 또 보여준다. 저는 우리 당이 또 하나의 희망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얘기를 좀 두 분께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어제는 이제 이시바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보통의 순서로 본다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했었고 보통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미, 일, 중 순서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순서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일본 정상과 먼저, 중국보다 먼저 통화했을까요? 최근에 일본 언론들의 그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네. 뭐 진보계, 혁신계 이래가면서 저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불필요하게 죽창가 뭐 이거 해가지고 큰 양국이 다 피해를 봤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일본하고 전화를 먼저 하신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외교 첫 번째 단추로서 아주 잘 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적으로 이제 중국의 쎄쎄 발언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일 감정을 많이 자극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점령국이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저는 이분은 변실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그런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럼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인식을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죠. 이제 이번에 G7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G7을 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다자 무대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첫 데뷔전이 다자 그렇죠. 외교인 거는 그게 대부분 내가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취임한 걸 즐기고 싶지. 예. 취임하자마자 한 10일도 안 돼서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영어도 안 되는데 막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영어도 안 돼. 근데 이걸 예. 결정하고 보고 야 이재명이 일을 하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외교 안보도 정말 후보 때 했던 그런 좀 편향된 우려할 만한 발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그리고 네. 한미일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잘 해야 되고 저는 여기에 유성락 안보실장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한미동맹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네. 과거에 어떤 반미 성향의 좀 네. 활동을 했던 이제 뭐 물론 대학 시절이긴 하지만 그게 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변실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 생각은 이미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과거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압니다. 네, 그거 이미 갖고 버렸나요? 트집 잡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사는 거, 뭐 이런 비리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무슨 뭐 과거 학생운동했다고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